자, 여권 얘기 다룰 건데요. 여권에서는 이 당권 경쟁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알아봐야 될 게요. 이 여권에서 목소리 지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제 사저가 있는 이 서초동, 서초구를 방문했습니다. 입주민들과 함께요.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관련된 사진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과 작별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서초동 사저에서 대통령실로 출근을 했었죠. 주민들이 윤 대통령 내외를 배웅하는 이런 환송회 같은 것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은 꼭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 과거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돼서 이제 청와대로 갈 때 함께 해준 이웃들에게 항상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꼭 아기들이 와서 네. 이렇게 꽃을 전달하거나 하는데 그게 뭐가 프로토콜이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외국 정상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가장 순수하게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또는 이제 보낸다, 이제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바로 청와대 관저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출퇴근을 했고 또 대통령이 기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좀 경호 문제 때문에 이 불편을 끼쳐 드린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제 이 새로 마련한 이태원 관저로 이사 간 이후에 이런 이제 환송식을 못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뭐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이제 애도 기간이기도 했고 또 바로 이 동남아 이 순방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따로따로 미루다 이제 날을 잡은 것이 평일을 피해서 이제 주말에 어제 이제 환송연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뭐 대통령 부부로서는 오랫동안 이제 정들고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불편을 감수해준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문 전날에는요, 떡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요, 이 날이 이제 이태원 참사 49제 날이었어요, 변호사님. 그 날에 하필 떡을 돌리는 게 괜찮은 거냐라는 그런 지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야당 대변인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지적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날짜를 일부러 맞추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의 49제가 주말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 뭐 본인이 직접 참석하든지 아니면 장관이나 뭐 총리를 보내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또 다른 행사 가서 뭐 술잔을 구입하시는 이런 또 환한 모습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농담도 하셨더라고요. 술 좋아해서 술잔 샀냐 뭐 이런 얘기 듣겠다. 이런 농담도 하시면서 그 축제를 즐겼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지 지금 49제였고 그 유가족들의 아직 그 피눈물이 전혀 마르지도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 유가족들이 그 언론 보도를 봤을 때 환하게 웃고 있는 대통령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축제 그 대통령 으로서 해야 되는 행사 가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49제도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 행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지 못했더라도 총리라도 장관이라도 참석을 시켰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고인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율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갤럽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최근 것 12월 3주차 긍정 36, 부정 56입니다. 이동훈 위원님, 네. 긍정평가가 30대 중반까지 올라갔고 그 부정평가 60대 선이 무너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아직도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는 않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려면은 그래도 40% 정도는 돼야 된 또는 40%는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보는 인식이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40%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내년 중반에 한 45%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면은 미국의 경우도 그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정도 되면은 늘 선거에서 이깁니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 그러면 상승 추세인가?
최근에 달라진 거는 그 화물연대의 이제 운송 거부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운송 거부죠. 그거를 끝냈고 이어서 바로 노동개혁, 그다음에 연금개혁, 교육개혁까지 하겠다. 그래서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이 갖는 기대, 뭐 공정, 그다음에 상식, 그리고 법치, 그리고 개혁 이런 부분인데 그게 조금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그래서 표를 던졌던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40%에서 45%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엊그저께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그 개혁의 문제들, 연금, 노동, 교육,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제 그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조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하겠다는 거하고 우리 정부에서 안 되면 다음 정권이 하겠습니다 하고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요. 의지가 있다 없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한 개혁이라면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추진하면서 국민과 소통한다면은 국민들이 더 큰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까. 반대로 말로는 개혁을 딱 내세웠는데, 목표를 내세웠는데 내년 초가 돼도 이게 뭐 언제 한다는 건지도 모르고 방향도 조금 뭐 팀이한 것 같고 이러면 다시 국민의 실망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속도인가 보군요. 네. 그런데 저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이 대통령과 이 국민과의 어떤 토론에서 이 개혁의 어떤 과제는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세 가지죠. 노동, 연금, 교육 이 개혁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시행령을 통해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것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이 어떤 검수완박에 대해서 검수덜박으로 이렇게 고쳤듯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내겠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이든 연금개혁이든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것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입법 과제 중에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대통령과 정부는 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후년 총선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정부는 세 가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결정적으로 이 개혁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을 확보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좀 주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개혁 과제 정책 잘 되려면 나라 살림이 좀 뒷받침이 돼야 할 텐데 이 예산안 통과 계속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 이어지고 있고요. 급기야 국회의장이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여야 정쟁 이거 대치는 거듭되고 있는데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에요.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뚝심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목리를 부리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 지금 뭔가 개혁, 3대 개혁을 얘기하고 뭔가 실천을 얘기하면서 예산안 하나를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서 1% 이제 감세하는 거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여당도 이거에 대해서 좀 조응을 해줘야 되고, 제 생각에는 여당은 그런 의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마지막 뭔가 인가 허락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 처리 없이 국정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3대 개혁이고 뭘 달성하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협치거든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이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선상에서 본다면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부실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협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지방시대다, 개혁이다, 네. 이런 것들 다 입법화를 해야 되는데 야당하고 협치하겠다 이런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윤핵관을 만났다, 누굴 만났다, 대통령이 계속 관저 정치를 한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질 않습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은 절대 여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아요. 거의 파티를 하면 야당 의원들하고 합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야만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걸 계속해서 미루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니까요, 여권 내에서의 이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뭐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차기 전당대회 대표를 뽑는 방법 100% 여론조사가 아니라 100% 당원 투표로 하자.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이번 주 중이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이 룰의 개정이요. 한번 보시죠. 내년 전당대회 시점부터는 100만에 근접한 책임당원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100만 책임당원들이 우리 당의 뿌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장을 선출할 때 그 단체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하지 외부인이 선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비윤계를 중심으로는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이 대표적인 인사죠. 유승민 전 의원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22년 이 형을 받았습니다. 확정 맞습니다. 판결을. 그 22년 중에 2년이 공천 개입에 관한 겁니다. 네. 저는 뭐 명백한 경선 개입이라고 명백한 생각하고 경선 개입이다.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한 경선 개입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건 불법이라고 당원 투표를 100%를 하는데 예. 100% 다를 또 현장 투표로 한다. 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아니 유승민 한 사람 잡겠다고 그 교통비 써가면서 장소 빌려가면서 네,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 전당대회 룰 개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 개정되기까지 잡음은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